감이 까짓게 내 말에 끼어들어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아들 앞에서는 그리도 상냥하던 며느리가 하얀 우유를 저 여인의 머리 위에 그대로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으며 드러난 목덜미 뒤쪽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설마 아니야. 세상에 저런 점이 어디 한두이겠어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제게 다가와 어깨를 주무르며 살갑게 웃는 그 순간에도 제 눈은 모욕감에 고개를 숙인 채 방을 나가는 저 여인의 뒷모습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희미하게 드러나는 세 개의 작은 점. 40년 전 시장통에서 잃어버린 내 딸 유진이의 어깨 뒤쪽에 있던 똑 닮은 그 점이 왜 저 여인에게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따뜻한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처음 그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과 달리 내 마음은 제빛 구름이 낀 듯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들 진우 녀석의 성화에 못 이겨 난생 처음으로 며느리인 유라의 친정집에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유라는 입에 발린 소리로 어머니 저희 엄마가 어머니 한번 뵙고 싶어 하세요. 라며 나를 졸라댔지만 나는 번번번이 회사를 핑계로 그 자리를 피해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사돈이라는 사람의 천박함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의 통화와 우연한 마주침에서 느꼈던 사돈의 속물 근성과 경박함은 평생을 사람 보는 눈으로 회사를 키워온 나의 감각을 불편하게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녀석은 제 어미의 그런 속내도 모른 채 엄마 장모님이 섭섭해하세요. 제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가주세요라며 애원했고 나는 결국 모시기는 척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친정이라는 곳은 강남의 가장 비싼 주상복합 아파트 꼭대기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집안의 모든 것이 돈으로 치장되어 있음을 과시하는 듯했습니다. 내 취향과는 거리가 먼 번쩍는 대리석 바닥과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림들. 사돈은 호들갑스러운 웃음소리와 함께 나를 맞았습니다. 어머나 사부인 이렇게 귀한 걸음을 다 해주시고 아이고 제가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유라한테 사부인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얘기 많이 들어요. 여자 혼자 몸으로 유진식품을 이렇게 키워내시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나는 그녀의 과장된 칭찬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서는 내 아들 진우와 며느리 유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나를 보자마자 버섯발로 달려나왔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힘드셨죠?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는 내 팔짱을 끼며 세상 다시 없을 효처럼 굴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 모습이 기특하다는 듯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바보 같은 놈 저렇게 실없어서야 나는 속으로 혀를 찼지만 겉으로는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한 여인이 차를 내왔습니다. 40분 중반쯤으로 보이는 수수하다 못해 초라해 보이는 행색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첫상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돈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녀를 불러세웠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그냥 가면 어떻게 사부인 오셨는데 인사 올려야지. 아줌마라고 불린 그녀는 어깨를 움츠리며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내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진숙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작았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주눅든 태도에 마음이 영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다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방 여사와 유라는 내 앞에서 온갖 아양을 떨며 우리 유진식품의 경영에 대해 훈수를 두는 듯한 발언까지 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천박한 대화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오직 따뜻한 차잔의 온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며느리 유라가 주방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하얀 우유 한 잔을 꺼내 마시려다 갑자기 인상을 팍 썼습니다. 아, 뭐야, 이 우유 맛이 왜 이래 상했잖아. 그녀의 고함에 주방에서 일하던 진숙 씨가 황급히 달려나왔습니다. 네, 아가씨, 그럴 리가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로 사온 건데요. 새로 사오긴 뭘 새로 사와. 지금 내 입맛이 이상하다는 거야. 내가 먹고 탈이라도 나면 책임질 거야. 유라는 진숙 씨에게 온갖 짜증을 퍼부었습니다. 진숙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죄송합니다. 아가씨, 제가 바로 새 것으로 다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라는 그런 그녀를 쏘아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번 마셔봐. 이게 안 상했는지. 그 순간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아들 진우가 내 눈치를 보며 끼어들었습니다. 유라야, 왜 그래, 어머니 도와 계신데. 아들의 만류에 유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진우에게 달려가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자기야, 나 화난 거 아니야. 그냥 우리 아줌마가 고생해서 사온 건데 상한 맛이 나서 속상해서 그랬지. 혹시라도 우리 어머니 드셨다가 탈시면 어떻게 안 그래요? 어머니. 그녀는 나를 보며 생긋 웃었습니다. 나는 그 소름 끼치는 이중성에 대답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돈은 그런 딸이 기특하다는 듯 우리 딸이 사부인 걱정하는 마음이 저렇게 깊다니까요 라며 거들었습니다. 진숙 씨는 그 상황을 조용히 수습하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아들과 사돈 그리고 나의 시선이 잠시 다른 곳을 향한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나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며느리 유라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으로 진숙 씨를 향해 나지막이 의어조리는 것을 감히 내각에 내 말에 끼어들어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우유잔을 그대로 진숙 씨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차악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우유가 그녀의 머리카락과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내 평생 저렇게 노골적이고 잔인한 아기를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진숙 씨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서서 하얀 우유가 온몸을 적시는 것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으며 그녀의 목덜미와 어깨 뒤쪽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형태의 점 3개가 마치 별처럼 밝혀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멎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내 심장이 쿵쿵하고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나는 속으로 수백 번을 외쳤습니다. 세상에 저런 점을 가진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 40년이다. 4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진숙 씨는 모욕감과 수치심에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부엌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젖은 옷 위로 희미하게 드러나는 그 3개의 작은 점.
40년 전 시장통의 인파 속에서 놓쳐버렸던 내 어린 딸 유진이의 어깨 뒤쪽에 있더니 세상 오직 나만이 아는 바로 그 별 모양의 점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며느리가 내게 다가와 어깨를 주무르며 살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시죠? 제가 안마해 드릴게요. 나는 며느리의 손길이 닿는 어깨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평정을 가장했습니다. 내 눈은 여전히 진숙 씨가 사라진 주방문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우연일 거야. 우연이어야만 해. 나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또 다른 기억의 파편이 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까 박 여사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진숙 씨는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가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 겁을 먹거나 긴장하면 을에 나타나던 내 딸 유진이의 버릇이었습니다. 그리고 버릇 하나였다면 우연이라 치부할 수 있었겠지만 두 가지가 겹치자 내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저 여인이 정말로 내 딸 유진이라면 그 끔찍한 상상이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40년간 내가 찾아맨 내 딸이 지금 내 아들의 아내에게 하며 취급을 받으며 저런 비인간적인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말인가. 나는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것도 드러내서는 안 될 때였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아들을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이만 일어나야겠구나.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이 지옥 같은 공간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내 삶은 다시 한번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폭풍의 중심에서 반드시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 여인이 대체 누구인지를.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집에서 돌아온 이후 내 머릿속은 온통 어깨 뒤에 별 모양점 3개와 겁에 질려 손톱을 물어뜯던 그 여인 서진숙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멍이 앉아 밤이 깊어가는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40년 전 그날의 악몽이 어김없이 되살아났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시장 골목.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내 손을 잡고 있던 5살 유진이의 작은 손이 사라졌습니다. 유진아, 유진아. 목이 터져라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빗소리와 사람들의 소음에 묻혀 내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내 시간은 그 비 내리는 시장 골목에 멈춰버렸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40년의 세월 속에서도 차마 버리지 못한 유진이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달아빠진 헝겊 인형 한 짝밖에 남지 않은 작은 고무신, 그리고 빛바른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내 무릎에 앉아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유진이가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얼루만졌습니다. 사진 속진이의 어깨 그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점은 옷을 갈아입히거나 목욕을 시킬 때 오직 나만이 볼 수 있었던 우리 모녀만의 비밀이었으니까요. 아니야, 아닐 거야. 내가 헛것을 본 게 틀림없어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지난 40년간 나는 사설 탐정은 물론 국내에서 용하다는 점쟁이까지 찾아다니며 딸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절망뿐이었습니다. 탐정의 마지막 보고서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의 따임 오유진은 실종 직후 이름도 기록도 없는 상태로 여러 보호시설을 전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70년대 혼란한 행정 속에서 아이의 기록은 어딘가에서 완벽하게 증발해 버렸습니다. 전국의 모든 보육시설과 입양기관을 수소문했지만 따임 이름으로 남겨진 어떠한 서류도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처럼 말입니다. 그 보고서를 받았을 때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이름마저 잃어버린 채 이 세상 어딘가를 떠돌고 있다는 생각에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며느리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저 여인이 내 딸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잔인한 장난이거나 내가 딸을 그리워한 나머지 헛것을 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소리치는데 심장은 자꾸만 만약에 하는 기대를 속삭했습니다. 그 희미한 점과 손톱을 물어뜯던 그 버릇, 그것이 자꾸만 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 의심의 싹을 잘라내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오늘 오후 스케줄 전부 취소해. 그리고 아들 집에 보낼 반찬 좀 최고급으로 준비하도록 해. 며느리가 아닌들에게 직접 반찬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나는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에 찾아갈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최고급 한우와 제철 과일로 가득 찬 바구니를 들고 나는 다시 그 주상복합 아파트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며느리가 버섯발로 달려나와 나를 맞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감추지 못하는 경계심이 서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요즘 회사 일로 힘든 것 같아서 몸보신이라도 시킬까 하고 나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 눈은 온 집안을 스캔하듯 툴투며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서진숙 그녀는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온 것을 보고 황급히 달려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셨습니까, 사모님?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그 수모를 당한 탓인지 그녀의 얼굴은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오늘은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어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뭘 그렇게 보세요? 우리 아줌마 얼굴 밝겠어요. 며느리가 내 옆에 다가와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인상이 참 선해 보여서 저런 사람을 어디서 구했느냐. 내 칭찬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냥 우연이요. 사람은 착한데 손이 좀 느리고 답답해서 속 터질 때가 많아요. 그때 아들 진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며느리의 표정과 목소리는 마법처럼 다시 바뀌었습니다. 어머 자기야, 일찍 내. 마침 어머니께서 자기 보시나라고 이렇게 맛있는 걸 잔뜩 가져오셨어. 며느리는 아들의 넥타이를 풀어주며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처럼 굴었습니다. 나는 그 뻔뻔한 연극을 지켜보며 속으로 분노를 삼켰습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이 있을 때 며느리는 진숙 씨를 향해 아줌마, 이것 좀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라며 깍듯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잠시 화장실에 가거나 통화를 하러 자리를 비우는 그 짧은 순간에는 그녀의 눈빛이 칼날처럼
변해 진숙 씨를 향했습니다. 뜨거운 국그릇을 옮기는 진숙 씨의 등 뒤에 발을 슬쩍 내밀어 넘어뜨릴 뻔하게 만들거나 일부러 들으라는 듯 손이 저렇게 느려서 어디다 써먹어 하고 중얼거리는 것을 나는 모두 목격했습니다.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저것은 명백한 학대였습니다. 내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정말 만약에 저 여인이 내 딸이라면 나는 감히 다음 생각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해서는 그녀의 DNA가 묻어있는 물건이 필요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진숙 씨가 차를 내왔습니다. 나는 그녀가 내 앞에 차잔을 내려놓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닿았던 차잔의 손잡이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구나. 서류를 하나 놓고 온 것 같네. 나는 일부러 소란을 피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기는 척하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손수건으로 내가 마시던 차잔과 진숙 씨가 만졌던 차잔의 손잡이를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생하신다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어깨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도 나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저녁 드시고 가시지 아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각나서 다음에 들르아.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저들의 위선을 마주하고 있는 것은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나는 곧장 내가 아는 가장 실력 있는 유전자 검사 센터의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강선주요. 지금 아주 중요한 검사를 하나 의뢰해야겠소. 회장님, 이 밤중에 어떤 일이십니까? 묻지 말고 내가 보내는 샘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가장 완벽한 보안 속에서 검사해 주시오. 이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야. 그날 밤 나는 비서를 통해 몰래 수거한 차장과 머리카락을 검사센터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나의 지난 세월과 그리고 앞으로의 내 남은 인생이 모두 걸린 그 결과를 기다리는 이틀은 천년처럼 길었습니다. 혹시 내 딸이 아닐까 하는 실망감과 만약 내 딸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두려움이 교차하며 나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사센터 원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해보시오. 두 샘플의 유전자 정보 대조 결과 원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이 나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친자 관계의 확률 99.9%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내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시 한번 멎습니다. 내 딸이었습니다. 서진숙이라는 이름의 절하한 여인이 40년을 찾아 헤맨 내 딸 유진이었습니다. 아, 나는 소리내어 울지 못했습니다. 그저 짐승처럼 목구멍 안으로 비명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피눈물이 이런 것일까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고통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내 딸 나의 유지,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지키지 못했던 내 딸이 지금 내 아들의 아내에게 하녀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내가 직접 끝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나서서는 안 됐습니다. 저 악마 같은 며느리와 그 어미에게 내 딸이 겪었던 고통을 천배만 배로 되갚아 주기 위해서는 더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가장 충성스러운 김비서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비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듣고 흔적도 없이 처리해. 내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지옥의 악마라도 기꺼이 상대할 만큼 차갑고 단단한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른 것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사무실은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친자 확률 99.9%, 9% 그 6글자가 내 머릿속을 망치처럼 내리치고 온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봇물 터지듯 참아왔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오열이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었던 나. 강선주가 텅 빈 사무실에서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내 딸. 엄마가 미안하다. 이 못난 어미가 너를 잃어버리고 40년을 편히 잠든 밤이 없었다. 내가 어디선가 굶주이고 헐벗고 서러움에 울고 있을까봐 매일 밤을 가슴치며 지새웠다. 그런데 내가 바로 내 지척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구나. 그것도 내 아들의 아내에게 하녀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들 앞에서는 그리도 상냥하고 애교 많던 그 얼굴. 돌아서자마자 내 딸의 머리 위에 차가운 우유를 쏟아붓던 그 악마 같은 얼굴. 그리고 나에게 다가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어깨를 주무르던 그 가증스러운 손길까지 모든 것이 엮였고 소름 끼쳤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집에 쳐들어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싶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성급하게 나서는 것은 저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기회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들은 단순한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다가 돌아서면 약자를 짓밟는 뿌리까지 썩어빠진 독초 같은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더 치밀하고 더 냉정하고 더 잔인해져야만 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에 도시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루니 유진식품의 불빛들. 이제 이 모든 것은 내 딸 유진이를 지키고 저 악마들에게 복수하기 위한 나의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한번 반찬 바구니를 들고 며느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핑계가 더 그럴듯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 사돈께서 기력이 없어 보이셔서 내가 특별히 보약을 좀 지어왔다. 며느리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값비싼 보약 선물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의 조용한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그 집에 머무는 시간을 점차 늘려갔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 다음에는 2시간, 주말에는 아예 하루 종일 머물며 그들의 일상을 내 눈에 내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켜본 그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상류층 가정이었지만 그 안는 위선과 거짓,
그리고 폭력으로 가득 찬 지옥이었습니다. 내 딸 유진이는 그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아들 진우가 있을 때 며느리는 유진이를 향해 아줌마, 우리 진숙 씨라며 깍듯하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출근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호칭은 야, 너 아줌마로 바뀌었습니다. 야, 어제 내가 내놓은 명품 가방 어디다 뒀어? 흠집이라도 났으면 내 월급으로도 못 갚을 줄 알아. 아줌마 거실 청소 언제 할 거야? 머리카락 하나라도 보이면 가만 안 둬. 며느리의 학대는 교묘하고 집요했습니다. 일부러 식사 시간을 놓치게 만들어 굶기 일쑤였고 뜨거운 다리미를 들고 있는 유진의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며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내가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유진이가 애지중지 키우던 작은 화분을 발로 걷어차 깨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유진이가 깨진 화분 조각을 쓸어 담으며 조용히 눈물 흘리는 모습을 나는 주먹을 준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는 며느리보다 더 악랄했습니다. 그녀는 유진이의 인격을 아예 무시했습니다. 손님이 와 있을 때도 유진이를 향해 저기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과일이라도 더 가져와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니 손님 차잔이 비었잖아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내 딸이 겪는 고통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시어머니를 연기해야 했습니다. 심장이 도련해지는 것 같았지만 나는 버텼습니다. 더 큰 복수를 위해, 더 완벽한 응징을 위해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날도 며느리는 트집을 잡아 내 딸을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실크 블라우스에 보이지도 않는 얼룩이 묻었다며 유진이의 뺨을 때릴 듯이 손을 지켜들었습니다. 나는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그 손목을 부러뜨리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유진이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며느리의 모든 폭을 감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되고 며느리가 외출한 뒤였습니다. 나는 혹시라도 딸이 혼자 울고 있을까 싶어 그녀의 방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틈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유진이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전 며느리가 트집 잡았던 그 실크 블라우스를 사진으로 찍고 며느리가 퍼부었던 폭언들을 기억나는 대로 메모장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팔뚝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옅은 멍자국을 그녀는 그것마저도 묵묵히 증거로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딸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마냥 무기력하고 연약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40년의 모진 세월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삶에 대한 의지와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꺾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안타까움이자 대견함이었고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내 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 역시 더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내 복수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비서를 통해 며느리와 사돈의 뒷조사를 은밀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들의 재산 형성 과정, 주변인들의 평판, 그리고 과거의 행적까지 나는 그들의 추악한 삶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 집에 갈 때 반찬 바구니를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가방 속에는 소형 녹음기가 들어 있었고 내 눈은
그들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CCTV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은 자신들의 발밑에 거대한 지옥의 아가리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오늘도 내 딸을 향해 오만한 멸시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웃어더라. 마음껏 비웃어도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내 딸의 눈물로 만들어진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테니, 그리고 그 신기루는 내가 직접 걷어줄 것이다.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향해 인자한 시어머니의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돈 있음 생신이시죠. 화려하게 준비해 드려야겠네요. 제가 좋은 곳을 예약해 두지요. 내 초대는 심판의 날을 알리는 서곡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급하고 흥분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이가 전화가 안 돼요. 제발 좀 와주세요.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둑이라니, 유진이 내 딸은 무사한 건가? 나는 회사 일을 팽개치고 곧장 며느리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거실의 풍경을 보고 이 모든 것이 저 악독한 모녀가 꾸며낸 연극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거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쿠션은 터져 있고 서랍은 열려 있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자기적인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사돈이 주저앉아, 아이고 내 다이아 목걸이, 내 금붙이, 아이고 나 죽네라며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그녀를 부축하며 같이 울상을 짓고 있었지요. 그리고 내 딸 유진이는 그들 앞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은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란이냐? 내가 소리치자 사돈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에게 달려와 내 팔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사부인 저 여자가, 저 도둑이가 내 보석함을 몽땅 훔쳐갔어요. 내가 저걸 어떻게 믿고 집안에 들렸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사돈의 손가락이 정확히 우리 유진이를 향했습니다. 나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역시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까부터 아줌마한테 보석함 어디 있냐고 물었는데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잖아요. 집안에 외부인이 들어온 흔적도 없는데 그럼 범인이 누구겠어요? 나는 유진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눈가에 맺힌 눈물이 그녀의 억울함을 대신 말해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40년 전 시장통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던 내 어린 딸의 얼굴이 그녀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는 신고했느냐? 내 차가운 질문에 사돈이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해야죠. 당장 불러서 전연의 옷을 다 벗겨서라도 찾아내야 해요. 우리 유라 아빠가 아는 높은 양반한테 전화해서 결심제까지 물어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사돈이 전화기를 들고 112를 누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춰요. 내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한마디에 거실의 모든 움직임이 멎습니다. 사돈은 전화기를 든 채, 며느리는 눈물을 닦는 척 연기를 하던 채 모두가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사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전화기를 빼앗아 소파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사부인, 지금 뭐 하시는? 시끄러워요.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경찰을 부르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묵묵히 내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사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바로 어제 사돈이 자신의 다이아 목걸이를 안방 침대 및 서랍에 넣는 모습이 찍힌 선명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돈, 이게 대체 뭡니까? 사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누가 이런 짓을 누가 찍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돈께서 멀쩡한 목걸이를 직접 숨겨놓고 지금 이 아이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나는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진주 귀걸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숨겼겠지. 더 이상 추한 연극은 그만두거라. 이 아이에게 누명을 씌울 정도로 감춰야 할 게 있는 거냐. 내 말에 며느리의 동공이 공포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행동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해? 며느리가 말을 더듬는 사이 나는 유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내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쥐었습니다. 내 손길에 그녀가 움찔하며 놀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만하면 연극은 끝난 것 같으니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네, 사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여자는 도둑이라고요. 사돈이 길이 날뛰었지만 나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유진이의 손을 잡고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아줌마 데리고 어디 가시려고요? 며느리가 황급히 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는 내 앞을 막아선 며느리의 눈을 난생 처음으로 똑바로 그리고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내 앞에서 그 더러운 연극은 그만두거라. 내가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으냐. 내 어미와 짜고 이 선량한 아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그 추악한 속내를 내가 정말 모를 것 같냐는 말이다. 내 설리빨 같은 일갈래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뒤로 주춤 물러섰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유진이의 손을 이끌고 그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나는 곧장 인적이 드문 한강 공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유진이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겁에 질린 눈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딸의 모습을 곁눈질로 보며 심장을 짓누르는 아픔을 삼켜야 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나는 엔진을 껐습니다. 강물 위로 비치는 저녁 노이 마치 피처럼 붉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내가 평생을 간직해온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진숙 씨 내부름에 그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 좀 봐요. 나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서 빛바른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 아이 누군지 알겠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내 무릎에 앉아 해맑게 웃고 있는 5살배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모르는 게 당연하지. 40년이나 흘렀으니 나는 다시 가방에서 어제 유전자 검사센터에서 받아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우리 모녀의 40년 세월을 증명해 줄 것이었습니다. 진숙 씨 어깨 뒤에 작은 점 3개가 있지요. 별처럼 생긴 내 말에 유진이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그걸 어떠해? 그리고 긴장하면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도 있고 유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나는 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더 이상은 단 1초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검사 결과지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40년간 내 목구멍에 박혀있던 그 이름을 마침내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내가 내 어이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상을 잃은 듯 흔들렸습니다. 유진아, 유진이라는 그 이름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와 검사 결과지를 번갈아 쳐다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제가 어떻게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유진아.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너무나도 마르고 왜소한 내 딸의 등이 가늘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품에 안겨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서럽게 또 서럽게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제 어머니시라고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내 딸이 부르는 그 한마디에 나 역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40년의 세월만큼이나 깊고 무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강물 위로 붉게 타오르던 저녁 노을이 우리 모녀의 슬픈 재회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강의 노을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치읓 같은 어둠이 내린 뒤에야 우리 모녀의 오음은 잦아들었습니다. 나는 퉁퉁 부은 딸의 얼굴을 손으로 쓸어주며 내 평생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이제 집으로 가자. 진짜 우리 집으로. 내 차가 며느리의 집이 아닌 평창동의 대저택으로 향하는 동안 유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풍경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엄마와 딸 사이에도 넘기 힘든 벽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집안일을 돌보는 이모님이 뛰어나와 나를 맞았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누구나는 이모님을 향해 내 생에 가장 기쁘고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이야. 40년 만에 찾은 내 딸 유지. 이모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그녀는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유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아이고, 아가씨 살아 계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집에서 나와 함께 늙어온 이모님은 유진이의 존재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유진이를 데리고 집안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방은 지난 40년간 단 한 번도 주인을 들인 적이 없는 오직 유진이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유진아. 방 안에는 내가 매년 유진이의 생일마다 사서 모아둔 옷과 책 인형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5살 아이의 옷부터 사춘기 소녀의 옷, 그리고 이제는 45살이 된 숙녀의 옷까지. 나는 매년 내 딸이 자랐을 모습을 상상하며 그녀의 빈 방을 채워왔던 것입니다. 유진이는 그 방을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옷장 앞에 주저앉아 작은 아이의 원피스를 끌어안고 다시 한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내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는 낯선 침대에서 휩싸리 잠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런 딸의 방문 앞에서 밤새 서성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딸을 찾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라는 역할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틀 무렵에야 겨우 잠이 든 유진이를 깨우지 않고 나는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어릴 적 유진이가 가장 좋아했던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솜씨였지만 딸을 위한 내 마음만큼은 세상 그 어떤 진수, 성찬보다 따뜻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유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쓸쓸한 밥상만 마주한 딸에게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는 그 자체로 낯선 경험일 터였습니다. 나는 그런 딸의 밥그릇 위에 미역국 건더기를 듬뿍 올려주었습니다. 유진아, 많이 먹어라. 이제부터라도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내 말에 유진이의 어깨가 간늘에 떨렸습니다. 내 딸은 끝내 참지 못하고 밥상 위로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어제의 서러움과는 다른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보는 엄마의 밥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뒤 유진이는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녀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 나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재로 자리를 옮겨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내가 왜 회사 이름을 유진품으로 지었는지, 그리고 40년간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음을 밤이 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는 유진이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는 안도감과 엄마에 대한 애틋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이야기를 들려주렴. 유진아,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게냐? 내 질문에 유진이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비참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서진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어린 시절 자신을 입양한 가정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며 자신은 짐처럼 다시 버려졌던 기억, 그리고 성인이 되어 온갖 꾸준히를 전전하다가 며느리의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게 된 사연까지. 그 집은 지옥이었어요. 엄마, 유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아니 그 여자는 자기 기분에 따라 저를 때리고 모욕하고 굶겼어요. 방 여사님은 제 월급도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해가며 자기 쌈짓돈처럼 썼고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들을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유진이는 무언가 결심한 듯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결혼하기 전부터 다른 남자와 함께 살았어요. 사실 관계였죠. 지금도 그 남자와 몰래 만나고 있어요. 뭐라고? 그 남자는 유진식품의 식자재를 납품하는 하청 사장이에요. 그 여자는 그 남자를 이용해서 불량 식자재를 비싼 값에 납품하게 하고 그 차액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비자금은 제 이름으로 만든 차명계좌로 관리되고 있었고요.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과의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회사의 빨대를 꽂기 위한 완벽한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범죄에 내 딸의 이름이 방패막이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왜 그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냐 말이다. 나는 소리쳤습니다. 유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신고하면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증거라도 모으려 했어요. 언젠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나로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낡은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나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이게 제가 할 수 있었던 전부였어요. 여기 그동안 제가 모은 것들이에요. 그 여자가 그 남자와 통화하는 녹음 파일,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참명 계좌, 내역서 사진,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 폭력을 휘두를 때마다 몰래 찍어둔 사진들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 내 딸이 겪었을 40년의 고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았던 그녀의 처절한 삶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분노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걸고 싸우고 있었는데 내가 엄마로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딸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이제는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유진이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아, 이제 그 낡은 옷은 벗어버리자.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가장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매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낙고해진 가정부 옷을 벗기고 오유진에게 어울리는 세련되고 기품 있는 옷을 직접 골라 입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손사래를 치던 유진이도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달라진 모습에 조금씩 미소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입어보는 엄마가 사준 옷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서진숙기가 아니야. 너니 유진식품의 주인이 될 내 딸 오유진이다. 다시는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마라. 내 단호한 말에 유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40년간 그녀를 짓누르던 두려움과 무기력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강인한 결의와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서재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모습은 어제의 슬픈 무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적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동지이자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유진이가 가져온 USB의 내용을, 김비서가 가져온 며느리, 집안의 외부 정보와 함께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유진아, 이제부터 전쟁을 시작하자구나. 우리는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며느리 집안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복수의 마스터 플랜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는 그들의 내부 사정을 나는 내가 가진 모든 힘과 정보를 동원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아킬레스건은 바로 며느리의 그 남자, 대형 유통의 박 사장이다. 우리가 먼저 쳐야 할 곳은 바로 거기야. 다음 날 아침 유진식품은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내린 대형 유통특별 감사 지시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제 이름으로 내려진 지시의 무게는 그만큼 무거웠습니다. 감사팀은 마치 굶주인 하이에나처럼 지난 몇 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과 장부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서 CCTV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들의 돈줄을 끊고 사회적인 명예를 더럽히는 것은 내가 준비한 복수의 가장 작은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들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시작될 테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비서를 통해 아들 진우를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그런데 회사 분위기가 왜 이렇게 흉흉해요? 대형 유통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해맑은 얼굴로 내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얼굴을 차마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들의 지난 몇 년, 어쩌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우야, 앉거.
내 목소리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 분위기를 감지한 아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나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리모컨을 들어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며칠 전 며느리의 집 거실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김비서를 시켜 그 집에 몰래 설치해 두었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왜 유란의 집이잖아요.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는 세상 다시 없을 천사처럼 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자리를 비우는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악마처럼 변해 제 딸 유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뭐야?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유라가 왜 저래 말도 안 돼? 편집된 영상이죠. 어머니 그렇죠. 나는 대답 없이 다음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번에는 음성이 포함된 영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딸에게 니까짓게 답답한 년이라며 퍼붓는 온갖 폭언과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 못한 채 눈물만 삼키는 유진이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의 상냥한 미소 뒤에 저토록 추악하고 잔인한 얼굴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아들아.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다음 서류 봉투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며느리와 대형 유통 박사장의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들과 두 사람이 나눈 통화 녹취록 그리고 제 딸 유진이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참명계좌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경악을 넘어선 처절한 절망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결혼 전부터 다른 남자와 사실관계였으며 자신과의 결혼은 처음부터 유진식품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진실. 그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활자가 되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유라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의 세계가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너져 내리는 아들의 모습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미로서 자식에게 이보다 더 잔인한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실이 내 가슴을 칼로 돌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 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진우야 정신 차려라. 그 여자가 사랑한 건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유진식품이었고 내 돈이었다.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에게 이용당한 것뿐이야. 아니야. 아니라고요, 어머니. 아들은 괴성을 지르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나는 그런 아들에게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토록 학대하고 무시했던 그 가정부 서진숙 씨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의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어느새 내 딸 유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기품 있는 옷을 입고 슬픔 속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은 내 딸 오유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문 앞에 서 있는 유진이를 보고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머니 여사님이
왜 여기에 나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유진이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인사해라 아들아. 내가 40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리고 내 아내가 한여처럼 부렸던 내 유일한 누나 오유진이다. 누나라고요. 아들은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유진이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9%, 그 6글자를 확인한 순간 아들의 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사실은 자신의 친누를 학대하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 그 진실의 무게를 아들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무너진 아들을, 유진이는 오열나는 동생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 보았습니다. 우리 세 식구의 40년 엇갈린 세월이 비로소 하나의 비극 속에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오열하던 아들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나약함과 혼란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처절한 분노와 뒤늦게 철이 든 아들의 굳은 결이 많이 나아 있었습니다. 그는 유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나, 제가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누나가 그렇게 고통받는 동안 저는 그 여자 옆에서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지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진이는 그런 동생을 함께 눈물 흘리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 이후 내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더 이상 어리숙하고 나약한 마보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누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속죄하기 위해 기꺼이 복수의 칼날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우리 세 식구는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그 집안을 향한 가장 완벽하고도 처절한 심판을 내리기 위한 가장 강력한 복수 연대가 완성된 것입니다. 파티는 이제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나는 복수 계획의 첫 단계를 지시했습니다. 나의 눈빛과 그 옆에 앉은 내 딸 유진이의 눈빛이 차갑고도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드디어 하나가 된 우리 모녀의 칼날이 이제 막 저 오만한 자들의 심장을 향해 겨눠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가장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은 온갖 상류층 인사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어머니 사돈의 환갑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값비싼 샴페인이 강물처럼 흘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찬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파티의 주인공인 사돈과 며느리는 마치 세상의 여왕이라도 된 듯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거짓된 미소를 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의원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영광이에요. 우리 사위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다 우리 사부인 유진식품 강 회장님 덕분이죠. 호, 그들은 아직 자신들의 발밑이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저는 제 딸 유진이 그리고 아들 진우와 함께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에서 연회장의 CCTV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 오유진으로 세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드레스를 입고 전문가의 손길로 단장한 그녀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초라한 가정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복수를 앞둔 여신의 차가운 기품만이 서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들 진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오늘은 내 누나와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날이다. 그리고 저들의 제삿날이 될 것이고 저는 김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시작하기에 파티가 한창 무렵이었습니다. 사돈이 무대 위로 올라가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하려던 바로 그 순간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과 기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민자 씨 대형 유통 박철로 사장 부도권에 대해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감춰둔 참여 계좌에서 불법 비자금이 발견되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순식간에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샴페인 잔이 깨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 사돈과 며느리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사색이 되어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들 뭐야? 여길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사돈이 고함을 쳤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사실남이었던 대형 유통 박사장의 회사는 바로 오늘 아침 유진식품의 특별 감사 결과에 따라 모든 거래가 끊기고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부도 처리된 후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며느리가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그 여자 짓이에요. 우리 집 가정부였던 서진숙. 그 여자가 우리 집안 재산을 빼돌리고 저 남자랑 짜고 우리를 모함한 거라고요. 그녀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치며 모든 죄를 잊지도 않은 제 딸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숙이 누구야? 가정부가 어떻게 그런 짓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그리고 제 아들 진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품 있는 모습에 제 딸 유진이의 양옆을 지키면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은 유진이의 모습을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내가 왜 여기에, 내가 어떻게 저런 옷을. 우리는 무대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딸 유진이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유진이는 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을 경멸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며느리와 사돈을 향해 차갑고도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서진숙이 아닙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매일같이 하녀처럼 부리고 머리에 우유를 쏟아붓고 당신의 온갖 더러운 비밀을 뒤처리시켰던 그 여자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뭐라고. 저는 오늘 제 이름을 되찾으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진이는 손에 들고 있던 USB를 스크린과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며느리가 사실남과 나눈 모든 통화 녹취록의 내용과 유진이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참명 계좌 내역, 그리고 며느리와 사돈이 유진이를 학대했던 모든 장거 사진과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선 충격과 혐오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아니야, 저건 다 조작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이성을 잃고 유진이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 천한 것이
내가 감히 나를 물어뜯어 죽고 싶어. 그녀의 더러운 손이 내 딸의 옷깃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 그 손치원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연회장을 갈랐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손목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그리고는 내 딸의 앞을 막아서서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노려보며 내 평생의 분노를 담아 외쳤습니다. 감히 내 딸에게 내 딸이라는 그 한마디의 며느리는 물론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눈물 흘리는 내 딸 유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이 세상 모두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들이 하여 취급하던 가정부가 아닙니다. 40년 전 내가 잃어버렸던, 그리고 당신들이 지난 몇 년간 지옥 속에서 살게 만들었더니 유진 식품의 진짜 주인이 될 내 하나뿐인 딸 오유진입니다. 내 외침과 함께 스크린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서가 화면 가득 떠올랐습니다. 친자 확률 99.9%. 그 순간 며느리와 사돈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파티장. 저는 40년 만에 되찾은 내 딸을 하염없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이 끝나고 마침내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밤이 지나고 거짓의 성은 모래알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와 방여사는 사기, 횡령, 배임, 폭행 등 수많은 제목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쌓아 올렸던 모든 부와 명예는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 진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지난날의 나약함이나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받아들인 자의 깊은 슬픔과 성숙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누나에게도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사람을 사랑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었습니다. 제 헛된 믿음이 누나를 그 지옥 속에서 더 힘들게 만들었네요.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들 역시 그 사기극의 또 다른 피해자였으니까요. 지난 일이다. 아들아, 이제부터가 중요한 게야. 내 누나에게 좋은 동생이 되어 죽어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속죄다. 그날 이후 우리 세 식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진이에게 최고의 심리 상담사를 붙여주어 40년간 골마왔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들 진우는 매일같이 누나를 찾아와 함께 산책하고 서툰 솜씨로 남아 누나를 위한 요리를 하며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낯선 사람을 두려워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의 이름 오유진으로 불리는 것조차 어색해하며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딸에게 찾아준 것은 어쩌면 또 다른 거대한 감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괴로웠습니다. 유진식품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왕관이 이제 막 세상에 나온 내 딸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느 맑은 가을날 저는 유진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유진아, 엄마랑 같이 가 볼 곳이 있다. 제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화려한 백화점이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40년 전 제가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그리고 유진이를 잃어버렸던 남대문이 낡고 허름한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여긴 유진이는
낯선 풍경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엄마의 시작이었고 또 유진식품의 시작이었단다. 그리고 내가 너를 잃어버린 곳이기도 하지. 저는 유진이의 손을 잡고 시장 구석의 작은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40년 전 제가 좌판을 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 엄마는 이 자리에서 하루 종일 국밥을 팔았어. 내 손을 잡고 언젠가는 이 시장을 벗어나 우리 유진이에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옷, 제일 맛있는 음식을 사주겠다고 매일같이 다짐했었지. 제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돈을 버는데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너를 잃어버렸다. 회사가 커지고 사람들이 나를 회장님이라 부를수록 나는 더 공허해졌어. 유진식품이라는 이름이 매일같이 나에게 묻는 것 같았거든. 너는 딸을 잃고 대체 무엇을 얻었느냐고. 저는 유진이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유진아, 나는 내가 유진식품의 후계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내가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고 그저 행복하게 웃으며 살기를 바랄 뿐이야. 설령 그것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아주 평범하게 사는 것이라 해도 엄마는 괜찮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좋게. 제 진심 어린 고백에 유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유진이는 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지난 40년 저는 제 이름도 제 삶도 없이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엄마가 제 이름을 걸고 지켜오니 유진식품을 이제는 제가 지키고 싶어요. 저를 학대했던 그들처럼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에 담긴 엄마의 눈물과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 딸 유진이는 이미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40년의 모진 세월이 그녀를 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꺾이지 않는 들꽃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몇 주 후 유진식품의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귀빈과 기자들 앞에서 저는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 삶의 이유이자 유진식품의 미래가 될 사람을 소개합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무대 뒤에서 제 딸 오유진이 걸어 나왔습니다. 가정부의 낡은 옷을 벗고 자신의 이름에 어울리는 기쁨 있는 모습으로 그녀는 세상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제 하나뿐인 딸 오유진입니다. 앞으로 유진식품은 이 아이와 함께 새로운 50년을 열어갈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회사 로고 유진식품이라는 글자 아래 진짜 유진이가 서 있는 그 모습은 제 평생 가장 벅차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우리는 나란히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저를 찾아주셔서. 아니다, 유진아. 내가 살아있어줘서,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내줘서 고맙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40년 만에 처음으로 슬픔이 아닌 기쁨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이름과 삶을 되찾기에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나의 가치를 몰라주고 겉모습만으로 나를 판단할지라도 나 자신만큼은 내 안에 존엄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하고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그것이 제 딸 유진이가, 그리고 저 강선주가 40년의 엇갈린 세월 끝에 비로소 깨닫게 된 삶의 진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겉모습이라는 얄팍한 보장지에 가려져 소중함을 입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이름을 가지고 피어나는 한 송이 꽃과 같다는 것을, 40년의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끝내 자신의 향기를 잃지 않았던 주인공처럼 당신이라는 꽃 또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과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혹은 세상이 정해놓은 역할 속에 당신의 진짜 이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시다면, 오늘만큼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